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주말 방송입니다. 오늘 먼저 어제 한국갤럽의 이재명 대통령 그 지지율 조사가 나왔는데 다시 60%대 회복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민주당이 41%, 국힘당이 24%, 나머지 정당은 뭐 보나마나 하죠.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22일부터 26일 유엔 총회 참석자 뉴욕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이시바와는 정상회담 계획이 없다라고 현재 밝히고 있는데, 이런 거는요 계획이 원래 없다라고 밝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다자간의 유엔 총회 같은 데서는 그냥 잠깐 원포인트로 잠깐 만나고 회담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가 트럼프랑 언제 유엔 총회에서 정상회담이 잡혀 있다, 뭐 20여와 정상회담이 잡혀 있다, 이렇게 해버리고 안 되면 또 욕 뒤지게 먹잖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먼저 정상회담이 잡혔다라고 해놓고 트럼프와 정상회담이 안 되면 그거 갖고 또 난리 부르스를 부리는 게 언론 뻔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뭐하러 트럼프나 이시바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바뀌잖아요. 어차피 바뀌는데 이시바랑 굳이 지금 정상회담, 일본 한일 정상회담을 할 필요는 없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돌발적인 그 행동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또 괜히 정상회담 잡았다가 안 잡으면 또 무시당했니 뭐 팽당했니 이런 개소리가 나오니까 애시당초 계획 없다라고 하다가 오히려 급히 트럼프의 요청에 의해서 저는 정상회담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정상회담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예. 이런 거 원래 이렇게 정상회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번에는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의장의 어떤 이재명 대통령이 포럼의 의장이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롤 회장인 레리 핑크와 만나 인공지능 AI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해요. 이번에 의장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엔 총회는요, 여러분들 196개국의 정상이 옵니다. 제일 큰 거예요. 196개국의 정상 가운데 7번째 순서로 연설에 나섭니다. 7번째. 그 다음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 주재를 한다. 한마디로 유엔의 어떤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기후 에너지 뭐 이런 것들 갖고 뭐 아리백 이런 거 갖고 회의하잖아요. 그럴 때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 보는 거예요, 사회. 예, 편하게 생각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의 주제는 뭐 기후 에너지의 뭐 세계의 대응입니다. 먼저 발제하실 분, 그렇고 뭐 어느 나라에 누가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토론의 의장이면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순방 기간 동안 이탈리아, 프랑스 포함해 우즈베키스탄, 체코, 폴란드 등과 5개 나라와 정상회담은 예정돼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유엔 총회 참석을 유엔 창설 여러분들 80주년이자 대한민국의 해방 80주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얘기를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민석 총리가 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부 반중 집회에 엄격히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 왜 이렇게 국무총리가 나서서 필요할 때 반중 집회하는 거 있잖아요. 명동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강력하게 경고를 했는데, 왜 반중 집회에 대해서 불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리고 집회 허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한다라고 했냐면요, 에이펙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에이펙 정상회담에 시진핑이 올 예정이기 때문에 벌써 여러분들 알다시피 9월 달이잖아요.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한민국에서 저 극우 새끼들이 일부러 저 반중 집회를 계속 크게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에
에이펙 정상회담에 트럼프와 어떤 시진핑이 만나는 이 자리에서 일부러 자극하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 집회에 대해서 경고한 거예요. 이게 역시 윤석열이가 국면 전환을 위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떠들었던 그 1,000억 들였던 첫 탐사 시추가 분석한 결과 꽝입니다. 가스 회수 불가능. 역시 대왕고래가 아니라 대꽝이었습니다. 그냥 사기입니다.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일종의 1,000억짜리 도박을 했던 거예요. 그 1,000억을 여러분들 정말 좋은 데다 썼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필요합니까? 저거를 7개나 뚫으려고 했던 새끼예요. 그냥 1,000억 하늘에 날린 겁니다. 나쁜 놈의 새끼죠. 네, 여러분들 특검 얘기부터 할게요. 오늘 특검 조의대 그다음에 그 국힘당 해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최상병 특검이 여러분들 인권위의 김용현을 그 제가 수사한다고 했었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드리면 예전에 박정훈 대령이 어떤 인권위에 진정을 했을 때 보호해야 된다라고 처음에 입장을 취했다가 런정섭의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박정훈 대령의 인권을 바로 각하를 시켰거든요. 인권 보호를.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외압이 아니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최상병 특검이 들여다봤더니 2달 전에 김용현이가 컴퓨터를 교체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쓰는 컴퓨터는 개인용 컴퓨터가 아니에요. 다 관리 지정 번호가 있어요. 여러분들 공무원이었던 분들 있죠? 공무원들의 컴퓨터나 공공기관에 있는 컴퓨터들은 전부 관리 번호가 지정된 국가 물품이에요. 국가 물품이죠. 이 컴퓨터가 없어진 거예요. 이거를 갖다 내지 않으면 이거는 엄연한 횡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용현이는요, 이번에 최병 특검에서 이 컴퓨터를 내지 않으면 증거인멸로 얘는 영장 청구가 굉장히 유력시돼요. 여러분들 보셔도 그렇죠. 증거인멸이 가장 구속영장 발부의 중요한 요소잖아요. 근데 얘는 대놓고 2달 전에 본인의 컴퓨터, 그것도 관리번호가 지정된 국가 물품을 빼돌린 겁니다. 얘는 조만간 최병 특검에서 영장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란 특검 얘기 좀 할게요. 내란 특검에서 또 어떤 방향의 수사를 하냐면, 여러분들 예전에 홍장원 1차장이 체포 명단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언론에서 우리가 알면서 경악을 했잖아요. 누구 잡아라, 누구 체포 명단을 발표할 때 설마 있었죠. 그러면서 홍장원 그 당시 국정원 1차장을 저쪽에서 굉장히 공격을 했죠. 내란 특검에서 국민의힘을 이 사건을 관련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국민의힘에서 그 당시에 윤석열 탄핵 전에 홍장원의 증언을 오염시키기 위해서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 홍장원의 그날 CCTV에 동선을 공개했던 거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국힘당이 공개했던 거? 2024년 12월 3일 10시 58분 뭐 들어오는 홍장원 측. 이거를 누가 공개했냐면, 이게 누가 봐도 여러분들 국정원 내부에 있는 CCTV인데 이거를 국힘당이 공개했다는 거예요. 동선 공개가 아니라 이거는 국정원이 국힘당에다가 영상 자료를 넘겼기 때문에 국힘당이 공개를 할 수 있었겠죠. 안 그러면 국힘당이 국정원 안에 있는 CCTV를 지네가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이거는 당연히 조태영이가 넘겨준 거 아니에요. 그쵸? 누가 봐도 조태영과 국정원에서,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조태영에게 전화하고, 아니면 김건희가 조태영에게 전화를 하던가,
국정원의 CCTV가 어떻게 국민의힘이 이걸 확보할 수 있냐고요. 그럼 이게 뭐가 잘못되어 있냐? 이게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조항에 위반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조태웅이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국힘당이 홍장원 CCTV를 공개했기 때문에 이 CCTV를 공개한 거는 국정원장의 승인이 없으면 국힘당으로 갈 수가 없죠. 그건 뭐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거에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라고 금지 조항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정치권에다가 국정원이 국힘당에다가 CCTV 자료를 보냈던 것은 분명히 이거는 정치 관여 금지 조항 위반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고 그 당시에 국정원장이었던 조태웅을 타겟으로 잡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이 뉴스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내란 특검, 금방도 내란 특검이었고 또 내란 특검이 이제 심우정 영장 청구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심우정이를 21일 날 소환 통보를 했어요. 이유는 왜 윤석열 주기위원회 날짜냐 시냐 이 말도 안 되는 이 계산법을 할 때 항고를 안 했냐. 항고 안 했잖아요. 난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고하는 거 봤어도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는 건 처음 봤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윤석열이가 탈옥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특검에서 들여다보는 게 왜 심우정 너가 윤석열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왜 윤석열을 내줬냐. 그거는 누군가 뭐 김주현 또는 국가 대통령실에서 연락을 받고 한 거 아니냐. 이거는 누가 봐도 직무유기잖아요.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우정이를 왜 검찰은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즉시 항고를 왜 안 했냐. 이거는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했었고 이 사건이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이 됐었고 이 공수처에서 고발 사건이 접수되고 이 공수처 사건이 내란 특검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심우정이 소환하고 그 다음에 박성재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박성재는 계엄 당일 계엄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검토하며 계엄 후속 조치에 가담했는지. 그래서 지금 내란 특검에서는 심우정이 21일 날 조사하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천대엽 법제처장도 여러분들 방송에 국회 청문회에 나와갖고 이거는 상급법원의 어떤 의사 판단을 물어봐야 되는 사항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근데 심우정이가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란 특검은 심우정과 박성재를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것 같고 여러분들이 뉴스에서도 보셨듯이 내란 특검이 지금 또 이제 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지난주는 김건희 특검이 박차를 가했죠. 권선동 구속시키고 한학자 소환하고 지난주는 여러분들 김건희 특검이 바쁜 한 주였고 이번 주는 이제 내란 특검이 다시 바쁜 한 주입니다. 이 내란 수계를 24일 날 통보를 했는데 물론 또 안 나오고 계기겠죠. 평양 무인기 의혹 이거는 외환죄를 수사하는 겁니다. 이거는 외환죄를 수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란 특검이 외환죄에 해당하는 평양 무인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부른다는 건 뭐죠? 내란 사건은 어느 정도 이제 조사가 다 됐다는 거예요. 윤석열은 더 이상 내란 사건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환 사건으로 이제 한 발짝 나아갔다라는 신호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하나 기대하는 건 뭐가 있냐면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을 체포해서 법정으로 끌고 오는 걸 실패했거든요. 과연 내란 특검에서는 윤석열을 분명히 이번에 첫 번째 통보를 합니다. 두 번째 통보를 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통보 안 할 때 내란 특검은 과연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을 끌고 올 수 있을까? 내란 특검에서는 이 윤석열을 끌고 올 수 있을까? 요거를 어떤 방법이 있을까? 왜 그러면 민중기 특검은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좀 뭐 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잖아요. 근데 조은석은 누구보다도 특수부 출신의 검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윤석열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있을 텐데 이번에 조은석 특검은 과연 윤석열을 끌고 나올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힘당 얘기하고 조의대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지금 얼마 전에 김건희 특검에서 당원 DB를 확보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잘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국힘당에서 통일교인이 12만 명이다, 뭐 11만 명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오가고 있습니다. 12만 명이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당원 명부를 특검이 손에 넣은 거죠. 그렇죠? 당원 명부를 특검이 손에 넣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송원석이가 거지 같은 이론을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10%가 국힘당 당원이다. 500만이다. 연병을 하고 있네요. 그 중에서 통일교인이 120만 명 중이고 120만 명 중에 10%, 통일교인이 120만 명이래요. 그 중에서 10%면 당원인 게 이상하냐? 이게 말입니까? 이게 말이야? 그러면 민주당에는 통일교의 어떤 당원이 한 25만은 있어야 되겠네? 응? 이게 말 같지도 않은,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면서, 저는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송현석이가 이걸 변명이라고 했지만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쵸? 우리 당원 아니다라고 버티진 게 아니라 사실상 인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쉽게 인정할 줄 몰랐거든요. 그쵸? 생각해보니까 인정을 한 거잖아. 우리 당원 500만 중에 10%면 인구가 5천만인 중에 10%인 500만 명이 국힘당원이고, 그 중에서 통일교인이 120만 명인데 거기서 10%면 12만 명 아니냐. 상당히 인정을 했잖아.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뭘로 그러면 국힘당을 해산시키면 될까? 가만 생각을 했더니, 여러분들 얘네들이 두 번의 통일교 그리고 신천지 정광훈 세력들이 장난을 칩니다. 첫 번째가 언제냐? 통일교가 첫 번째 국힘당의 당원을 전폭적으로 가입한 게 윤석열 대선 경선 때 한 번.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그해 3월에 대선이었죠. 그러니까 12월인가 이때 집단적으로 가입을 1차적으로 한 번 가입을 합니다. 두 번째가 언제냐면 권선동이의 당대표 선거 때 2023년 권선동 당대표 선거 때 몰표가 나올 수 있도록 어마어마하게 가입을 합니다. 두 번의 국힘당이 사실상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뭘로 정당 해산 심판이 가능하냐? 일단은 정교 분리의 원칙에 어긋나죠. 여러분들 그때 국힘당이 원래 6개월 이상 3개월인가? 6개월인가 3개월의 어떤 당비를 내야 되는데, 그냥 한 달만 가입하면서 한 달만 돈을 내도 책임당원의 권리를 줬죠. 기억나시죠? 그때 이준석이가 당대표였는데 사실 그 당시에 바지 당대표였잖아요. 그냥 한 번만 가입하면서 당비를 내면 책임당원으로 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큰 함정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 잘 들어보세요. 특검이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죠. 그렇죠?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건 뭐죠? 11만 명의 명단을 확보했다는 거죠. 명단을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네들이 이 명단을 역으로 추적을 하면 어떻게 되죠? 당비를 누가 냈냐? 대박이죠. 당비를 100% 통일교에서 일괄 입금시켰을 가능성이 제일 커요. 지금 통일교 신자들은 자기네들이 국힘당 당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야. 이게 빼박의 증거 아닙니까?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11만 명이 윤석열, 홍준표와 대선 경선 시기에 들어왔던 그 당원 명부의 당비 내역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 통일교 어디서 집중적으로 계좌 이체가 이루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가입하라 그래서 자기 개인정보만 넘겨주고, 아마 통일교는 개인정보까지 다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제가 볼 때는 이거 개인들이 낼 리가 없습니다. 100% 여러분들 이렇게 급하게 당원 가입시키고 단시간에 뭔가 팍팍팍팍 윤석열
뭐 끝까 뭐 전 지역에다가 얘기했다 그래갖고 가입시킬 거면 대부분 명단 제출하고 당비 한 번에 여기서 본사에서 쏘았을 가능성이 높죠. 응? 이러면 뭐죠? 불법 당원이 되는 것이고 통일교가 집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가입했다는 증거가 나오겠죠. 그쵸? 맞죠, 제 말? 응? 분명히 계좌로 누구 이름으로 입금됐는지 누구 그 계좌 이체 내역에 같은 통장에서 돈이 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건. 그래서 이 11만 명이 만약에 분명히 통일교는 조직적이니까 통일교 본부에서 그 11만 명의 몇 명을 한 통장에서 1,000원씩 이렇게 뭐 쫙 11만 명을 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빼도 박도 못하는 불법 당원이 되는 것이고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반이 돼서 헌법에 정교 분리라고 돼 있잖아요. 정당을 해산하기 위해서는 정교 분리 원칙에 그러니까 헌법을 위반해야 되는데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 해산 사유가 빼도 박도 못하죠. 그렇죠? 아니 이거는 대부분 여러분들 이걸 차떼기 박스떼기라고 하잖아요. 이거 예전에 한 20년 전만 해도 민주당이건 국힘당이건 막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종이로 당원 가입서 받아내 갖고 그냥 그 사무실에 앉아 갖고 그 사람 이름으로 입금하고 막 그랬잖아요. 한 통장에서. 옛날에 박스떼기라 그랬거든요. 그걸. 그게 유령 당원이거든요. 이 정당은 제가 보니까 이미 지금 장외투쟁하고 난리친다 이 자체가 지금 송원석이 굉장한 실수를 한 거예요. 통일교 당원 아니다, 우리 당원 아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걸 쉽게 인정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국힘당에서는 이제 특검에서는 그 시기에 대선 경선 시기에 입당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입당한 사람들의 명단만 찾으면 돼. 일도 복잡하지 않아. 한 일주일을 두고 홍준표와 윤석열의 대선 경선 최종 경선 전에 거의 뭐 한 달치만 쫙 들여다보면 한 달 그 시즌에 가입했던 사람들의 통일교 명단과 비교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1만 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봐도 이거는 어떻게 한 명 한 명이 자기가 정당 가입했는지도 모를 텐데 이거는 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 주민번호 이름 입력하고 일괄적으로 쫙 하고 돈 입력하고 뻔히 그 짓을 했겠죠. 이걸 정상적인 숫자라고 여러분들 그 인정해버린 송원석이가 참 바보 같고 중요한 건 뭐냐면 통일교 당원 12만 명이면 정상적인 숫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송원석이가 입당 시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통일교 12만 명,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계속 물어야 될 거는 그 12만 명이 언제 입당했는데 이걸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통일교 국민들 중에 뭐 10분의 1이 뭐 국힘당 당원, 그 중에서 통일교 120만 명 중에서 어떤 뭐 10분의 1이 뭐 그 국힘당이다라고 하면 그래서 12만이다라고 하면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요번에만 다 가입했냐 이거죠. 그 전부터 꾸준히 뭐 한 10년 전에 가입했던 뭐 다수가 있어야 되고 뭐 20년 전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뭐 국힘당이 여러분들 1, 2년 된 정당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걸로 반드시 정당 예산 제가 알기로는 특검이 DB를 확보했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이제 연락처랑 뭐 주민번호 다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이제 줘야 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정당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힘당은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통일교 12만, 신천지 10만, 정광훈 3만 그러니까 통일교 12만 명, 신천지 10만 명, 뭐 정광훈 뭐 5만에서 10만 뭐 이렇게 하면 얘네들은 당원이 왜 필요합니까? 응? 그냥 얘네들은 그냥 선거 때 되면
통일교랑 신천지랑 정광훈만 잡으면 그냥 선거 이기는데, 응? 뭐하러 여러분들 이런 짓거리를 하겠냐고. 응? 진짜 그러잖아요. 통일교 11만, 신천지 10만, 정광훈 세력 등과 합치면 그냥 국힘당은 유사 종교 집단이다. 이거 홍준표가 얘기한 겁니다. 응? 홍준표가. 근데 이 국힘당원 500만 당원이라는 것도 사실 뻥이고요. 통일교인이 120만 명이라는 것도 사실 뻥입니다, 여러분들. 그쵸? 안 그래요? 무슨 통일교인이 120만 명이에요. 여러분들, 이단과 사이비의 구분법은요, 이단은 뭐냐면요, 처음에 하느님을 같이 믿어요. 하느님,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뜻이 같은 길을 가다가 옆으로 새는 새끼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대형 교회의 어떤 개신교나 이런 사람들이 이단을 사이비보다 더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단을 그 대한민국의 이 보수 기독교가 왜 사이비 종교보다 이단을 더 싫어하냐? 한때는 동지였거든. 이제 여러분들 내부의 적이 무섭듯이 한때는 하느님을 같이 믿고 쭉 같이 가다가 이 새끼들이 삐딱선 타면서 나가서 여기에 있던 종교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왜 대한민국의 순복음교회나 대형 개신교회 그 보수들도 이단을 혐오를 하냐? 예전에는 같이 하나님을 모시면서 뭐 알고 있던 목사인데 어느 날 삐딱하게 가서 자기 뭐 이렇게 뭐 또 다른 종파를 만들고 이 연병을 떠니까 그 사람이 이쪽의 내부의 사정을 너무 잘 알아서 신도들을 빼가는 거예요. 그럼 사이비는 뭐냐? 아예 처음부터 시작부터 지가 처음부터 뭐라 그러죠? 지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애들 있죠. 그러면 이 통일교는 누구예요? 이건 사이비죠. 지가 처음부터 구세주고 그 독신녀라고 하잖아, 한학자. 예수님을 독신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자니까 독신녀라고 하니까 이건 지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거는 사이비죠. 그러니까 이단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통일교는 어떻게 보면 이단도 되고 사이비도 되잖아요. 이 인간들, 그러니까 왜 그러면 하느님은 모시는데 지가 하느님의 메신저이기 때문에 나를 모셔라야. 그래서 이런 유사 종교들, 이 국힘당은 사실 제가 보면 이제 정당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상실한 것 같아요. 그러면 국힘당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국힘당이 정상적인 정당이면 사실 특검에 이번에 당내에 어떤 통일교, 신천지, 정광훈의 어떤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가입했던 이런 사람들을, 이게 정상적인 정당이면 특검에게 고마워해야 되죠. 안 그래요? 먼저 이런 통일교나 신천지나 이런 애들이 조직적으로 들어와 있으면 다음에 선거를 어떻게 치릅니까? 얘네들을 먼저 걸러내고 날려야지 다음에는 그래도 국힘당이 새로운 대선 후보를 뽑거나 정당이 뭐 다시 일어나려 그러면 얘네들부터 쳐야 되는데, 국힘당은 지금 어떻습니까? 국힘당 어때요? 오히려 얘네들이 극히 정상적이라고 보호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기반이 없는 거예요. 지금 기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나오냐? 내년 지방선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얘네들은 이미 내년 지방선거는 내란 사건 특검 때문에 사실상 지방선거를 포기하고 대정부 투쟁에 올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봐도 국힘당이 내년 지방선거 뭘로 치릅니까? 내란 사건의 결과들이 나오고 재판들은 올 연말까지 또 연장을 하면 올 1, 2월까지는 3특검이 다 가동될 텐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힘있을 때고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하나 더 더해서 구구 정당이 점점점 구구로 가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 내년 지방선거를 패배해야지 2028년 이재명 대통령 집권 4년차 때 읍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갑니까? 얘네는 오히려, 얘네는 현직 배지가 중요한 놈들이라서
내년 지방선거는 TK랑 경북도지사만 갖고 있으면 대구시장이랑 경북도지사만 자기네들과 수성을 하고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도 대패를 해야지 민주당을 독재정부다라고 하면서 밀어붙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2028년도 되면 집권 4년 차고 어느 정도 힘이 빠졌을 때 민주당이 독재를 막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읍소 전략으로 나가려는 그 전략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래갖고 그래서 지금 국힘당은 정상적인 어떤 당대표나 정상적인 어떤 대한민국 정당의 정당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누가 보면 외부에서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쟤네 왜 그러지? 여러분들이 보셔도 국힘당이 딱 보면 살 길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쟤네들 그냥 내란 진짜 또 무릎 꿇고 천막 치고 윤석열 김건희 단죄하고 친윤 세력 당에서 축출하고 뭐 이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국민들이 그나마 지금보다는 지지율이 좀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왜 그러지 못하냐면 당내 그 어떤 선거도 이제는 통일교나 신천지나 정광훈 세력들, 전환길 세력들에게 미움받아서는 그 어떤 선거에서도 공천을 받거나 당선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그들이 손아귀에 넘어간 거예요. 이건 정당이 아니죠. 여러분들 권선동이가 구속된 권선동이 메시지 보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 마음은 언제나 강릉에 있습니다. 물자락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뭐 이 지랄 떨어요. 깜방에 있는 새끼가 뇌물 처먹고 1억 처먹은 새끼가 그리고 쇼핑백 받고 넙죽 저런 새끼가 물절하 가는 강릉 시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냐고. 왜 그런 거예요? 2028년 정도 되면 자기도 다시 뭐 보석이든지 뭐 1, 2년 썩다 보면 나오고 이재명 정부 4년 차면 사면해 주지 않을까 이런 개소리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대하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막 요즘 나 언론 보면 나 화가 나 죽겠어요. 막 강대강으로 치닫는 국회, 협치는 실종됐냐, 이런 개소리 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공격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70년 동안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80년 동안. 우리가 해방된 지 이제 80년째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반민족 행위자들과 대한민국의 독재 전두환의 살인 정권, 이 독재 정권에 끊임없이 우리는 저항하고 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권력을 잡아도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을 잡아도 죽지 않기 위해서 저항했던 거예요. 우리가 권력 잡았다고 여러분들 보세요. 저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 행정부의 권력을 잡은 노무현 대통령도 퇴임 후에는 죽이는 거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권력 잡고 있을 때 검찰개혁 한다고 하니까 대놓고 들이받는 거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민주당이 너무 세게 날썩에 뭐 공격한다, 이거는요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입니다. 그럼 저런 내란 정당에 손잡고 경제 살리자라고 하면 그게 협치입니까?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단죄하지 않는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저들은 또 내일 또 다른 범죄를 꿈꾼다. 우리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끊임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보이지 않는 검찰, 언론, 사법의 거대, 거기에 배우는 재벌의 기득권 카르텔에 맞서서 끊임없이 저항하는 것이다. 그 저항의 수단이 바로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리인 투표로서 대한민국의 행정부 권력을 민주시민이 쟁취했을 뿐이에요. 저희가 나라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5년짜리 행정부 권력을 쟁취했을 뿐이에요. 걔네들은 늘 호시탐탐 1년 동안은 약간 엎드려주는 척, 2년 차부터는 이것들이 어디 나를 건드려. 지금의 사법부가 그런 것이죠. 오늘 김종인이가 기가 막힌 얘기를 했더라고요. 대한민국 헌정사상 사법수장 물러나라고 한 것은 처음이다. 부끄러운 역사죠. 대통령은 2번이나 탄핵했던 나라에서
여태까지 사법부의 거지 같은 판결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사법부의 수장을 탄핵한 적이 없고 판사 한 명 탄핵해 본 적이 없는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조이대 탄핵 소리가 나오는 것은 민주당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는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1년에 판사, 검사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명이 탄핵당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헌재에서 심판을 합니다. 왜 우리나라만큼은 사법부의 독립이 지켜져야 되고 그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견제받지 않는다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당연히 검찰도 잘못하면 검찰청이 폐지되듯이 사법부가 아무리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삼권 분립에 의해서 사법부가 독립돼 있다고 해도 사법부의 독립의 이유는 사법부의 정의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판사들의 오만과 독선에 이은 판결을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판사가 판결로 사법부의 자존감을 세우고 사법부의 권위를 유지하는 것이고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에서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가 그만큼 판결로서 재판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라고 한 것이지 판결을 독립적으로 하라고 한 것이지 판결을 마음대로 하라는 걸 마치 그걸 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위원회 윤석열 탈옥을 누가 사법부를 존중해야 된다는 말을 함부로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저기 직위원회에 날짜를 계산하던 구속영장의 기간 방식을 갑자기 시루해서 탈옥시키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자기네들은 늘 생각했던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저스틱스고 자기네들이 갓이에요. 갓. 자기네들이 정의고 자기네들이 신인이니까 자기네들이 말하는 거는 무조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라. 그 존중을 받기 위해서 그 전제가 국민들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판결,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판결, 좌우를 넘어서는 정말 상식적인 판결과 정의로운 판결을 전제로 했을 때 사법부의 독립이 있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독립을 한다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라고 해서 대통령은 여러분들 왜 그러면 입법부가 탄핵을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안 그래요? 상권 분립이니까 입법부가 행정부의 수장을 탄핵하는 거 아닙니까? 상호 견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사법부의 수장이 저토록 내란을 옹호하고 지난 대선에서 분명한 대선 개입을 했는데 왜 탄핵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의원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청래 의원이 그랬잖아요. 사법부의 대법원장이 대통령보다 높냐? 상권 분립은 상호 견제하는 거예요. 그 상호 견제에 국회는 입법부를 떠나서 국민의 대의기관이라서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 거예요. 오히려 사법부의 저런 직위원이나 조의대를 가만두는 게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제 말 맞죠? 누가 봐도 국회가 지금의 내란 재판을 지연시키고 내란 수개를 탈옥시켰고 그런 재판부를 교체하지 않는 조의대를 그리고 지난 대선에 개입했던 조의대를 방치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회의 직무유기죠. 응?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협치가 실종됐니? 그러면 내가 하나 묻고 싶어요. 내란을 용서해주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특검에 몇 명만 처리하는 게 그게 협치라고 생각하면 그게 또 다른 단죄하지 않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강대강으로 치닫는다. 죄 지은 놈이 고개 숙이지 않으니까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제 말 맞죠?
그런 현상이죠. 누가 봐도 국힘당은 국민에게 총뿌리를 거뒀고 대한민국의 민주 헌정을 파괴하려는 게 12월 3일 날 온 국민이 TV를 통해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고 윤석열 탄핵 반대에 앞장서고 윤석열을 다시 사수해야 된다는 소리를 하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들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거 아닙니까? 잘못한 놈이 더 뻔뻔하게 구니까 고개를 숙여야죠. 근데 이런 자들과 협치를 하라고요? 이런 자들이 그러면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고개를 숙입니까? 사과하고 진정한 용서를 구하고 할 때 우리도 그 용서를 받아주고 잘해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국민을 위해서 힘써달라라는 기회가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저 새끼들 12월 3일 내란 이후에 어땠습니까? 윤석열 수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발부한 법 집행마저도 국회의원들이 가갖고 병풍하면서 막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떻게 사법부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칙이 가동되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헌법을 파괴하고 있냐고요. 보수는 원래 헌법만큼은 지키는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헌법을 가장 앞장서서 파괴하는 새끼들이 헌법 거리니까 잘못했다라고 지적해주는 사람들이 정말로 미안하다, 죄송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한풀 꺾이는 거예요, 사람은. 끝까지 우린 잘못한 거 없다라고 하면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재명 대통령 촛불 국민에 의해서 탄생한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망발을 하는 장동혁, 이런 새끼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고 국힘당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 어떤 의심이든지 할 수 있죠. 여태까지 여러분들 보세요. 이 내란 과정을 보고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의심했던 게 다 진실로 드러났죠. 전 처음에 김민석 저러다가 역풍 맞는다 그랬어요. 김민석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7월인가 8월에 쟤네들 지금 계엄령 준비하고 있다. 에이 설마 김민석 너무 나가네, 오바하네. 계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계엄했어 안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 윤석열 정부 탄생할 때 제가 뭐라 했어요? 김건희가 대통령이라고 제가 집권 1일차부터 얘기했죠. 어때요? 지금 드러나는 거. 진짜 김건희가 대통령이죠. 우리가 설마 했던 그 상상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는 이 범죄 집단이에요, 얘네. 응? 아니 상상 이상의 범죄 집단이라니까.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지금 김건희가, 여러분들이 요즘 김건희가 조용하다 그러길래 요즘 김건희 바빠. 전국에 상황판 펼쳐놓고 여기는 누구 공천하고 여기는 누구 공천하고 얘 지금 그것 짜고 있을 거야. 지금 보세요. 김건희가 뭐 했는지. 지방선거부터 총선까지 모든 선거에 개입해갖고 뭐 이원모 꽂으려 그래갖고 김상민 꽂으려 그래갖고 별의별 지랄들을 다 했잖아요. 이번 여러분들 김건희 특검에서 찾아낸 국힘당 DB는요 20대 대선에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국힘당 정당 해산뿐만 아니라요 불법 선거가 되는 것이고 20대 대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아니 진짜 여러분들 지나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저한테 제가 잘한 것 중에 몇 가지 있죠. 진짜 지금 돌이켜봐도 날짜 계산하면 안 된다. 무조건 탄핵해야 된다. 조이대가 파기환송할 때 뭐 5일은 보장되고 20일은 보장됐다 개소리 하지 마라. 저 새끼들을 뭘로 믿냐. 무조건 파기환송해서 재판부에 배당되는 순간 그 판사를 탄핵해야 된다. 그래갖고 저 새끼들이 탄핵당할 것 같으니까 대선 후로 밀었죠. 두 번째 제가 지금 잘했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까먹었다. 당선 무효. 제가 계속 저거 얘기했죠. 내란 계엄령 표결에 참석 안 한 걸로 정당 해산 심판 청구하면 무조건 기각이다. 한동훈이가 그 당시에 당대표였고 18명이 투표했기 때문에 정당 전체가 계엄 투표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가 되거든. 이걸로 하면 안 된다. 무조건 제가 뭐라 그랬죠?
대선 불법 개입 이걸로 가야 된다. 그렇죠? 신천지든 통일교든 불법 대선 개입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 이거는 불법 자금으로 종교 분리의 원칙을 어기고 종교의 불법 자금으로 지방의 캠프가 움직이고 지방 조직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건 국힘당 전체가 불법 선거를 한 것이고 그게 바로 당선 무효가 된다. 계속 제가 그거를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국힘당 여러분들이 아무리 보셔도 이해가 안 가죠. 제 말 꼭 명심하세요. 국힘당은요 지금 지방선거에 관심이 1도 없어요. 국힘당은 내년 지방선거에 관심이 1도 없습니다. 배지들이 여러분들 뭐 어디 시장 그거 해봤자 무슨 상관이에요. 전혀 관심이 없고요. 무조건 지금 내란 특검 방어와 자기네 그 내란 수계의 핵심 종사자들 배지 날라갈까봐 그거 방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저것들이 그들을 떨쳐내지 못하는지 아시겠죠?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하려면 벌써 구구와 손절하고 선거체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지금의 배지가 날아갈 수 있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장외로 나가서 싸우려고 그러면 그들이 필요하거든요. 그쵸? 이해가 가시죠? 현재의 배지를 날아갈까 사수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9명인가 10명의 어떤 국힘당의 윤핵관이잖아요. 이 배지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투쟁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는 힘도 없고 의석수도 안 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은 60%고 할 수 있는 게 장애로 나가야 되는데 그거와 단절하면 사람이 안 모이잖아. 사람들이 모여갖고 야당 탄압 중지하라, 이재명 탄핵시키자 막 이렇게 분위기를 하면서 특검을 압박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압박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만 내년 지방선거고 나발이고 얘네들은 자기 배지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내년 지방선거 개차반이 되면 또 뭐 국민의 어떤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왜 그러냐면 쟤네들이 왜 여기저기서 제가 국힘당 관계자들이랑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왜 벌써 선거를 포기하세요? 대통령 이제 지지율 60%고 내년 해봐야 이제 집권 1년 2년 차 들어가는데 대통령 힘 가장 셀 때 지방선거 이기는 거 봤냐 이겁니다. 이해하세요? 대통령 힘 제일 셀 때 그리고 지금 특검 수사가 지금 내년 지방선거까지 갈 수도 있는데 무슨 수로 이기냐는 거죠. 지금 앞으로 최대 120일까지 연장을 할 수 있는 4달이잖아요. 그럼 내년 2월까지는 내란 특검은 지속되고 내란 특검에 여러분들 수사가 종료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과 발표가 나오잖아요. 그 결과 발표가 되면 그 사이사이에 국힘당 우리가 더 많은 사실들이 세상에 알려지고 이제 재판이 시작되고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쟤네들이 왜 포기했다라는 소리냐면 윤석열의 1심 선고가 12월이잖아요. 이해가 가세요? 윤석열의 내란 심판의 1심 선고가 12월 안에 끝나야 되는데 12월 안에 선고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무죄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12월에 윤석열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 떨어지면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저 나쁜 놈이라는 게 다시 각인되고 그런 윤석열을 옹호했던 국힘당은 내란 정당의 인식이 확실해지는 것이고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이번에 기소했던 김건희도 기소를 했죠. 김건희 7월 달에 기소했죠. 김건희의 1심 결과는 1월 달에 나와요. 그쵸? 김건희의 지금 뭐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이것저것 하면 김건희의 그 요 5가지 사건만 해도 내년 1월 윤석열은 7월 그러니까 윤석열 6월에 기소했나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계속 누구 김건희 윤석열의 재판 결과 1심 결과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은 이길 수 있다라고 그럴 바에는 지금 잘못하다가 친윤들이 주도권을 뺏기고 왜 그러면 얘네들이요 진짜 노리는 거는 내년 지방선거의 공천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머리 잘 돌아가시는 분들 이거 좀 보세요.
왜 뜬금없이 장동혁이었겠습니까? 응? 왜 뜬금없이 국힘당이 장동혁으로 당대표를 시켰겠어요? 장동혁 이번에 당대표 돼봐야 2028년 전에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때 다시 여러분들 친윤 핵심 세력들이 TK 중심의 친윤 핵심 세력들이 당권 잡아갖고 그때는 공천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버리는 카드가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 이길 방법도 없고 내년 지방선거에 관심이 없고 지금 장동혁이 여러분들 올해 2025년 8월에 뽑았잖아요. 2026년 8월, 2027년 8월이면 딱 장동혁 임기가 끝납니다.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당대표를 뽑거나 비대위를 통해서 장동혁이 날리고 다시 권선동이나 이런 비슷한 놈들이 당권을 잡고 들어오는 거죠. 다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이를 믿을 수 있는 친윤도 아니고 엊그저께까지 한동훈의 가방을 들던 놈을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지금 장동혁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지휘해야 되는데 그 지방선거를 지휘할 능력도 안 되고 깜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보셔도 그렇죠. 딱 요것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안 그랬으면 만약에 장동혁이가 이번에 국힘당의 당대표가 그러니까 23대 총선의 공천권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이번 선거는 박 터졌을 겁니다. 아마 또 가가멜 아니면 뭐 그런 애들 나와갖고 또 TK의 공천권 쥐려고 안 봐도 뻔하죠. 그죠. 그 전에 해산당할 것 같지만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방선거가 다가와도 저것들은 뭐 쇄신이니 뭐 그런 거 절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기대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조이대 이 사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조이대 대선 개입이에요. 자꾸 언론이 프레임 전환을 위해서 조이대 한덕수 만났냐 안 만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조이대는 지가 파기환송을 통해서 대선에 개입한 게 명확한 증거가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국정감사 또는 특검 민주당이 이걸로 압박을 해야지. 4명 조이대, 한덕수, 김충식, 정상명이 만났냐 안 만나라고 하면 민주당이 이거 반드시 이거는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 이게 진짜 핵심은 조이대의 대선 개입인데 민주당이 어떤 지금 조이대 안 만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에 이제 뉴스를 시선을 자꾸 분산시키면 조이대가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 같이 자꾸 비춰주는 겁니다. 핵심은 조이대의 대선 개입, 조이대의 대선 개입 일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만큼은 만났냐 안 만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빨려 들어가지 마세요. 알겠죠? 만나고도 남을 놈이니까 그런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이 사건의 핵심은 조이대가 한덕수를 만났냐 안 만났냐가 아니야. 그건 니들이 증명. 안 만났다 그러면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지. 잠깐 어디 갔지? 어디씨 없네. 내가 아까 자료를 뽑아놨었는데 잠깐만. 잠깐만요 여러분들.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닌가?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여기다, 여기. 그러니까 열린공감TV에서 방송한 내용이 뭐 AI냐 이거는 전혀 중요한 건 제가 물어봤더니요. 열린공감의 AI로 조작한 거 적이 없고 그 제3자의 제보의 녹취는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 조작이다라고 떠드는 사람들은 다 고소고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딱 보면 이 눈에 보이죠? 4월 22일 오전에 반대 의견을 낸 오경미 대법관에 배당을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 합의체 회부해서 합의 기일을 진행을 해요.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진행해요. 대법관 이틀 만에 이거 거의 한 달도 걸린다는 일인데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전원 합의체에서 반대 의견을 낸 오경미 대법관 그러니까 2부에 배당을 해요. 대법원장이 전원 합의체에 회부를 합니다. 이틀 만에 합의기일을 재는 대법관이 표결을 해요. 이틀 만에. 그래서 우리가 이때 6만 페이지를 어떻게 봤냐. 이제 그 기억이 나시죠? 6만 페이지를 어떻게 봤냐. 그때가 요때예요. 이틀간. 아, 제 이름이요? 성이 개씨고요. 이름이 총수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예요. 어떻게 이틀 만에 6만 페이지를 보냐. 이때가 이제 요 사태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27일 날 얘네들이 대법관이 표결을 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89.77로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니까 4월 29일 날 조희대 이틀 뒤로 선거일을 공지해요. 여러분들 이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된 날이에요. 근데 조희대가 선거 일정을 이틀 뒤 5월 1일 날로 공지를 해요. 한덕수가 기다렸다는 그러니까 조희대가 29일 날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선고기를 공지를 하면서 떨리게 하니까 이 선거의 결과도 안 보고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해요. 둘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났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한덕수는 조희대가 이틀 뒤에 선거 일정을 공지를 하니까 우리가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조희대가 이재명 날린다고 했으니까 공지까지 했구나. 그러니까 편한 마음으로 그 다음날 대선 출마를 예고한 거죠. 그러고 나서 진짜로 5월 1일 날 3시에 단 이틀 만에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요. 이날 기다렸다는 듯이 4시에 한덕수가 출마를 해요. 이게 우연일까? 이게 우연이냐고. 이게 말이나 돼요? 이건 누가 봐도 여러분들 대선 개입이자 한덕수와 모종의 대화가 오가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한덕수가 어떻게 기가 막히게 대선 출마도 기다렸다가 한덕수가 먼저 한 것도 아니고 조희대가 이재명 날려준다는 의심을 품으면 조희대가 판결을 공지하니까 그 다음날 출마 예고하고 파기환송하니까 기다렸다가 감사합니다 해놓고 저는 출마 선언하고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어떤 그 주변에서 진짜로 녹취를 저도 일부를 들어봤는데 진짜로 이거는 AI 목소리가 아니라 실제 음성이 있고 그 사람의 음성을 변조를 한 게 AI라고 저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시면 누가 이걸 보고 조희대가 이것만 해도 나는 조희대는 분명히 특검 수사에 끌려가서 뒤지게 쳐맞아야 됩니다.
이 조선시대였으면요 영모롭게에서 그냥 목이 날아가는 일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조선시대면 왕으로 딱 돌아오자마자 이 새끼부터 목 날려야 되는 거예요. 나 죽이려고 했던 놈 아닙니까? 일명 사법 쿠데타잖아요. 응?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 만났다 안 만났다 갖고 여러분들이 빨려 들어가 갖고 그 문제 갖고 싸우지 마세요.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조희대 대선 개입했냐 안 했냐. 너 이거 누가 봐도 대선 개입했는데 왜 이틀 만에 6만 페이지를 대법관들 어떻게 봤냐. 왜 우연의 일치도 너무나 우연의 일치같이 네가 뭐 공지하면 한덕수가 응하고 네가 또 선고하면 바로 한덕수가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당당하면 수사받아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선 개입 사건이에요. 사법 쿠데타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어떤 재판부가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앞두고 지네가 판결로서 국민의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후보를 사실상 제거합니까? 사법살인이었습니다. 민주당 쿠데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죽이는 민주당 이낙연의 수박들이 사실상 당내에서 체포동의안을 결의해주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를 실패를 했고 한동훈과 법무부 그리고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대장동 성남FC 사건 쌍방울 검사 조작 사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법적으로 공직선거법이나 어떤 검찰에서 죽이려고 하다 그것도 실패했고 그 다음에 이진성을 시켜서 누군가가 저는 시켰다고 생각해요. 이진성의 단독 범행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죠? 이진성의 자필 유서를 빨리 입수해라. 이진성의 자필 유서를 빨리 입수해야지 그리고 배우가 보인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이진성에 의해서 진짜 이거는 테러를 당해서 목숨을 빼앗길 뻔하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윤석열의 계엄령이었죠. 아니 민주당의 내란이었고 그 다음에 검찰의 죽음도 그러니까 윤석열은 검찰이 알아서 어떻게 보면 한동훈과 김건희가 가장 사이가 틀어진 것도 동훈씨는 왜 하는 짓마다 이렇게 빙신같이 해? 옛날에 안 그랬잖아. 정치권 들어오니까 너무 빠진 거 아니야? 자기 정치만 하는 거 아니야? 이재명 하나도 왜 제거를 못해 이 병신아. 그랬다가 지금 저에게 병신이라고 하신 겁니까? 지금 그렇게 막말을 하셔도 되는 겁니까? 나 영부인이야 이 새끼야 나 누나야 그러다가 이제 싸움 붙은 거지. 그러니까 김건희 입장에서는 너 내 사건 왜 뭉개? 왜 종결 처리 안 해? 열받잖아. 자기 사건 종결 처리 안 하지. 이재명 하나 못 잡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건희인데 한동훈이가 이뻐 보이겠습니까? 열받죠. 누가 봐도 열받잖아요. 자기 사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법무부 장관이라는 새끼가 민정수석실도 일부러 너 때문에 안 만들었는데 네가 알아서 해줄 줄 알고 계속 서울중앙지검에서 뭉개고 있죠. 그것부터 열받죠. 그 다음에 이재명 제거해준다 그러더니 제거하려고 검찰이 저렇게 조작 사건을 하면서 되는데 다 번번이 실패하죠. 그러니까 점점 뭐라 그래요? 저 등신이 되는 거죠. 등신.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예전에 제가 윤석열 똘마니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예전에 제가 아닙니다. 지금 국힘당에 제가 당대표입니다. 이 연병하다가 오빠 상원 오빠 저 새끼도 체포 명단에 넣어. 그래갖고 저 새끼도 수거 명단에 있었잖아. 제 말 여러분들 우습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김건희가 가장 죽이고 싶어 했던 거는 이재명도 아니야. 내가 보면 가장 죽이고 싶었던 거는 한동훈이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심평이 가서 물어봤더니 한동훈이가 배신을 안 했으면 그에게 무한한 영광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죽이고 싶었으면 한때 형수 동생 이런 사이가 수거 명단에 올라갔겠냐고. 아니 생각해봐요. 그거 어떠죠? 검찰에 한동훈의 이재명 제거가 실패하니까 오빠 내가 나서야 되겠어. 상원씨 오빠 계엄령 때려 이렇게 된 거지. 언제 때립니까?
나 젊게 하고 갔더니 12월 3일날 10시에 때리래. 그때가 왕짜래. 이거요. 딱 그러면서 때린 거지. 아,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스토리야 이게.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죽이는 거 실패. 마지막으로 최종 보스 김건희가 계엄령 때려. 그래갖고 때렸더니 진짜 엄한 데 때려갖고 지금 골방에 갇혀 있잖아. 그래갖고 이제 계엄령도 실패해갖고 이제 잣됐다 싶었더니 갑자기 저희대가 갑자기 삽자루가 이렇게 얼굴 모종삽 얼굴 이렇게 턱 근육 딱 조이대가 삽자루가 나타나더니 제가 제거하겠습니다. 제가 제거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참 듣기도 제가 제거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갖고 사법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이재명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으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날린 다음에 보내려다가 민주당이 진짜 이러다가 너희들 탄핵만 해봐 다 죽여 그랬더니 쫄아갖고 나는 헌재 가기 싫어요 이렇게 판사들은 헌재 가는 거 제일 싫어한다 그랬잖아 제가 나는 헌재 가기 싫어요 해갖고 이재명을 그럼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한다 선거는 5월 1일로 한다 뭐 이지랄 떨잖아 좀 비슷했지 느낌 있지 조이대 그래갖고 쟤는 무조건 여러분들 대선 개입으로 수사를 해야 돼요. 아니 진짜 여러분들 제가 웃긴 얘기 같이 했지만 이게 여태까지 이재명 대통령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거야. 민주당 내 쿠데타 그 다음에 검찰 사법살이 검찰의 어떤 검찰권 남용으로 죽이려고 했죠. 그거 넘어섰죠. 그 다음에 그 이진성이의 테러 김진성이의 테러 그 다음에 계엄령 그 다음에 수거 명단에 있었죠. 그 다음에 사법 쿠데타 민주당의 내란 쿠데타 친이 쿠데타였지. 민주당 당내 쿠데타 검찰 쿠데타 진짜 내란 윤석열의 쿠데타 사법 쿠데타 4번의 쿠데타를 이겨내는 게 바로 이재명입니다. 대박이죠. 아니 진짜 이렇게 4번의 쿠데타를 어떻게 다 피해? 거기에 살인까지 있었잖아. 이걸 어떻게 다 이겨내고 난 참 그런 거 보면 이재명 대통령 진짜 대단해. 저런 운명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천원이에요. 자칫하면 이재명이라는 나라에서 우리가 못 살 뻔했어요.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윤석열은 국민들이 처리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버텨줘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었고 지금도 단죄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이대가 입장문을 냈죠. 저는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도 없고 정상명 검찰총장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밥 좀 처먹고 다녀 이 개새끼야. 그랬는데 아무리 입장문을 내도 법원 안에서 대선 때 안 만난 거냐 아니면 평소 때도 안 만났냐 확실히 해라. 그쵸? 판사들이 뭐라 그래요? 확실히 해라. 확실하게 얘기해라. 한 번도 본 적이 없냐? 아니면 대선 때만 잠깐 안 보고 다른 데서는 본 것이냐? 그건 뭐냐면 아무리 조이다가 이런 입장문을 내도 사람들이 볼 때는 이틀 만에 2심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을 한 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대선 개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이대는 사퇴 여론이 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민주당 어떤 그 4명이 만났냐 안 만났냐 갖고 지금 약간 수세에 몰리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민주당 여기서 밀리면 언론과 사법부가 조이대를 살리는 꼴이 돼요. 민주당이 언제 이런 거 신경 썼습니까? 안 만났어? 그럼 대선 개입은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기싸움입니다. 모든 개혁은요 저항하기 나름이에요. 모든 개혁은 반발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을 총동원하는 겁니다.
검찰이 개혁에 정하기 위해서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를 일가를 멸문지화시켰듯이 자기네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싸워요. 왜 여러분들 왜 제가 민주당이 역풍 언론에서 아무리 비판을 해도 계속 정청래 대표님이 조희대를 공격해야 되냐면 판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사법부가 욕먹는 겁니다. 매일 아침 조희대에게 뉴스가 나오게끔 해야 되고 매일 아침 판사들의 판결에 신뢰가 깨졌다라고 하면요.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조희대 사퇴를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검사들이랑 달라요. 사법부들은 뉴스에 나오는 걸 가장 싫어해요. 제 말 맞죠? 계속 조희대 얘기를 끊임없이 우리가 해줘야만 매일 모든 뉴스에 오늘 정청래가 조희대 어떤 사퇴 입장 고수하고 있다. 조희대의 어떤 입장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사법부 뭐 공격이라고 쓰겠죠. 공격은 끝이지 않고 있다. 뭐 이러면서 민주당이 욕을 먹더라도 끊임없이 조희대 때문에 사법부가 신뢰를 받지 못한다. 계속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모든 문제가 나중에는 조희대가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럼 민주당이 조희대를 저렇게 물고 늘었지? 대선 개입했잖아.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마치 4명 만났냐 안 만났냐의 어떤 녹취록이나 증언이 신빙성이 조금 떨어진다 그래갖고 한 발짝 물러서면 또 다른 조희대의 사건이 묻히게 되는 거예요. 사법부와 이 기레기들이 바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조희대 사퇴, 대선 개입을 외쳐주세요. 그다음에 도람프 얘기 좀 할게요. 이 도람프가 그냥 미쳐도 단단히 미쳤죠. H1B 비자 여러분들이 기술 비자거든요. 이 기술 비자가 원래 1,000불이에요. 100배 올린대요. 140만 원 비자 수수료가 140만 원이었는데 1억 4천으로 올린대요. 도라이도 아니고. 응? 이 H1B 비자가 아마 3년 체류가 허용되고 영주권도 신청을 할 수 있는 비자거든요. 굉장히 어떤 기술직지, 그러니까 과학, 그 다음에 과학 기술, 그 다음에 공학, 수학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STEM이라고 부르거든요. S가 과학이니까 사이언스일 테고, 기술은 테크놀로지고, 공학이 엔지니어링인가? 이게 그건가? M은 수학이니까 매스매틱스일 테고, 그쵸? 대충 비슷할 것 같은데 이거를 100배를 올린대요. 그럼 지네 손해 아닌가요? 비자 신청 안 하면 되잖아요. 지네 지금 기술도 없는데, 응? 지네 기술도 없는데 이 과학이나 기술이나 공학이나 수학자들이 여길 왜 갑니까? 그것도 우리 돈 써가면서. 지금 하여튼 제가 보면 버티면 우리는 일본보다는 훨씬 좋은 어떤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오늘 방송 좀 마칠게요. 야, 이게 맞나 싶어갖고 오늘 힘들다고 했는데 되게 열심히 한다 나. 여러분들 이게 맞아? 응? 이게 맞냐고. 이 극우 청년 찰리 커크를 전 세계에서 추모하는 게 맞아? 이게? 응? 이게 극우거든요, 전 세계. 근데 이 자유대학이라는 우리나라 이 극우 청년 모임들이, 극우 단체가 얘를 추모한다면서 이게 맞냐고. 응? 이게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비단 우리나라 젊은이들만 극우화돼 가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전 세계가 이번에 저 찰리 커크라는 애가 죽는 걸 보니까 전 세계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윤리적 가치가 전부 파괴되고 물질 만능주의에 있어서 어떤 찰리 커크나 저런 극우들이 대부분 증오 그리고 차별과 증오를 자극을 해서 자기네 지지자들을 만든 다음에 사실 찰리 커크라는 애는 백인 우월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어떤 타 이민족들을 증오를 하고 어떤 뭐 여성과 남성, 종교 제가 기독교 근본주의의 극우예요. 백인 우월주의. 근데 제가 이런 것들 보니까 야 우리나라의 반공과 어떤 험중 정서와 탁 연결되는 거야. 반공 험중 정서. 왜 갑자기 우리나라가 빨갱이 타령이 없어질까? 이게 이제는 대한민국의 극우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극우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이거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인터넷, 그 다음에 SNS. 얘네들은 사실상 밖에서 행동하고 그런 것들보다 이 SNS에서 본인들의 연대를 과시하고 새로운 어떤 그렇죠. 우리나라의 미국이 어떻게 보면 중국과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글로벌 반동의 시대야.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그 인류의 정신, 인류애가 있었잖아요. 전쟁은 제약이다라고 하면서 인류의 정신을 그래도 각 나라에서 제재를 하고 제어를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야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저는 어떻게 보면 뭐 미국의 독립혁명, 그 다음에 프랑스의 어떤 프랑스 혁명,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그런 혁명들이 보면 인간의 기본 존엄과 그런 것들을 보장하는 그런 혁명이었는데 지금의 이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증오와 차별을 극복한다는 미명 아래 오히려 상대방을 파괴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결국은 이 극단주의로 전락하는 이런 게 제가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극우가 보편화되는 게 되게 위험한 현상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극우가 보편화되는 것 같이 예전에 일베 극우들 하면 우리가 혐오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극우가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 같이 보편화되는 이 현상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제가 보면 적어도 우리나라만큼은 미국은 대통령이 앞장서서 극우들을 선동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앞으로 우리나라도 걱정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요즘 부쩍 청년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던데 그러니까 제가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이 전 세계에서 뭐 세계 2차 대결되는 이런 것들은 전쟁의 위협에서는 벗어나고 그 다음에 뭐 공산 진영과 뭐 민주 진영의 싸움 이것도 사실상 끝났고 그러다 보니까 쟤네들은 이제 뭐 문화적 그 다음에 지네들 신자유주의 시대의 그 병폐 양극화의 폐단 자기네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왜 우리가 미래 세대에 연금을 물어야 되냐. 대표적으로 지금 젊은이들과 세대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들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나 우리나라의 개신교의 근본주의자들 플러스
방공과 험중을 내세우는 애들 완전 미국이랑 똑같아져. 그래서 이 극우 연대가 이번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 미국 방문하기 전에 도란프가 이상한 소리 했듯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 아니다. 미국의 백악관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이런 애들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서 걱정이 앞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녹화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